갑니다. 18번. 그림은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A에서 C 영역에 해당되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점수 주는 문제죠. 관료제 문제는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끔 나오죠. 어디쯤에서 이거 공부했죠? 사회 조직에서 공부했죠. 사회 집단 중에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사회 집단을 사회 조직이라고 하고, 이 사회 조직은 100% 이익사회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요. 이 사회 조직은 크게 공식 조직 대 비공식 조직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 공식 조직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있고 나서 얘 안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비공식 조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공식 조직은 100% 전부 자발적 결사체가 되는 거죠. 자발적 결사체. 그런데 자발적 결사체는 전부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면 틀려요. 일부가 비공식 조직이고, 또 일부는 공식 조직이고, 또 일부는 공식 조직도 아니고 비공식 조직도 아닌 순수한 자발적 결사체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자, 이 공식 조직은 산업사회에서, 즉 산업사회의 생산 형태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죠. 그러니까 이 대량 생산 체제의 효율적인 사회 조직이 만들어져야겠죠. 대량 생산,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조직이란 말이에요.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뷰로크러시라고 해요. 뷰로크러시. 이게 프랑스 말인데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뷰로크러시. 그러니까 책상 또는 책상보라는 뜻이 있대요. 뷰로가. 크러시. 책상에 앉아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책상에 앉아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안가? 현장에 안 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세상을 뚫어보고 천리안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이거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대규모 조직, 대표적인 게 정부, 군대, 병원, 대기업 등등이잖아요. 이러한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뷰로크러시, 관료제라고. 근데 이 관료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서 네 가지로 그 특징을 소개했고, 이 네 가지마다 각각 장단점이 있었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제 이 단점 때문에 이 관료제가 산업사회에서 이제 뭘로 바뀌어요? 정보사회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는 이 재주만 좋으면 돼. 손기술도 좋고 발기술도 좋고 몸기술이 좋으면 돼. 즉 기능공들이 대우를 받아요. 청바지를 미싱으로 만드는데 하루에 몇 개 만드느냐. 짜장면을 손으로 빼는데 짜장면을 밀가루 한 포대 가지고 몇 그릇 만드느냐. 이게 기능공들, 숙련공들이 대우를 받는 사회라고. 근데 이제는 자동화 기계 장치 등에 의해서 사람보다 더 기계가 잘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기능공, 숙련공이 아니라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상품, 소비자들의 개성에 맞는 새로운 상품을 만드느냐. 이게 더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사회는 이제는 소품종 대량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조금씩 만든단 말이에요. 소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는 이게 안 맞아. 이게 관료제가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 그래서 등장한 게 탈관료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정부 조직도 관료제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료제 제일 마지막에 공부했던 게 뭐야? 공개 경쟁을 통해서 구성원이 되면, 그다음 연공사회를 중시해요? 능력을 중시해요? 연공사회라고. 경력을 중시한다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 하루라도 먼저 승진하고 월급도 급여도 1원이라도 더 많아. 근데 요즘은요, 정부에서도 연봉제 도입했습니다. 연봉제 도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호봉제가 아니라, 이제 호봉제는 능력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경력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연봉제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이제 산업사회에서 효율적인 관료제가 아니라 정보사회에서 효율적인 탈관료제로 가고 있다. 근데 이제 탈관료제는 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관료제는 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 관료 조직은 이런 식이죠. 피라미드형이죠. 보스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이제 똘마이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말 한마디가 그냥 상명 하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중간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려. 없어지고 여기 보스가 있고 서로 그냥 다양한 이런 루트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되는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게 돼요.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팀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뭐 과제 탑승제라고도 표현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팀을 이루어서 과제를 완성할 때까지만 같이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총리실에서 유능한 공무원 1명, 문화체육부에서 유능한 공무원 1명, 법무부에서도 1명, 외교부에서도 1명, 또 어디서 뽑아볼까? 각종 단체, 각종 정부 기관에서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능력 있는 특공대를 만드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평창올림픽 유치 활동을 위해서 활동을 해요. 근데 재수했죠. 재수도 떨어졌지. 삼수해가지고 유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에 성공하면 이제 이들은 어떻게 돼? 다시 해산. 다시 국무총리실로 가고, 외무부로 가고, 법무부로 가고, 문화부로 가고, 다 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특공대 만들었다가 또 해쳐 가고. 이런 형태가 바로 탈관료제라고. 됐죠? 이 정도만 하고 문제 풀면서. 자, 18번 이제 관료제하고 탈관료제가 있는데 A는 관료제만의 특징이고요. B는 공통점이네. 공통점. 공통점은 뭐야?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거겠지 뭐. 그 다음에 탈관료제만의 특징이 C가 되네요. C. 자, 1번 A는 자, 틀린 거 찾아야 돼요. A는 관료제니까 수직적 위기의 서열을 강조한다. 맞죠? 1번 맞아요. 그러니까 수직적 위기의 서열을 강조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예요? 상명하복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명령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점은 뭐예요? 개성상실이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새로운 아이디어 내봤자 잘립니다. 이게 이제 단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A, 역시 관료제만의 특징입니다. 업무가 세분화되고 표준화되죠? 그래서 이것도 업무의 신속성이 나타나지만, 단점도 있죠? 업무의 경직성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맡은 영역이 아니면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B니까 공통점이네.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 중심. 연공서열은 이건 관료제만 해당돼요. 연공서열. 이건 경력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건 A라고 해 맞아요. 따라서 3번 틀렸고 4번 C 탈관료제만의 특징이네요.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 맞죠 이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관료제는 하향식이라고 하면 탈관료제는 상향식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밟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9번.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옳은 걸 찾으래요. 여러분,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밖에 없죠. 개인을 중시하는 명목론과 사회를 중시하는 실제론밖에 없다고. 그래서 눈치 빠른 분은 읽기대로 안 읽어요. 읽어봤자 시간 낭비지. 왜? 1번으로 바로 가봐. 개인의 자율성보다 사회의 구속성을 중시한다. 사회를 강조하고 있죠. 그럼 이건 실제론이라고. 2번.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 중요한 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건 개인이라는 거지. 그럼 이건 명목론이라고. 그러면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야. 왜? 1번은 실제론이고 2번은 명목론이잖아요. 3번. 사회의 특성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사회 현상을 개인으로 환원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명목론이죠. 사회 현상을 사회로 환원해서 설명하면 그건 실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번은 개인의 자율성보다 사회의 구속성을 중시한다. 실제론이고 2번은 명목론이고 3번은 명목론. 아, 그러면 명목론 2개 나왔네? 그럼 더 볼 필요 없죠. 실제론이 정답이지. 1번이 정답이겠지. 4번도 공부거리를 볼게요.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도 개선보다 개인의 의식 변화를 강조한다. 개인의 의식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명목론이죠.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경우에는 제시글을 주고 보기 해가지고 보기 기억니한테가 이렇게 또 출제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기자를 읽어봐야 돼. 자, 이게 공부거리 이 기자로 읽어보는데 이것도 요령이 좀 생기면요 다 안 읽어요. 제일 마지막 문장만 읽어. 왜냐하면 거의 100%에 가깝게 읽기 자료의 제시글은요 미괄식으로 돼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결정적인 힌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으면 시간 낭비라는 걸 아는 학생들은 또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은요 다 안 읽는다고. 제일 마지막만 볼게요. 이처럼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도 결국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거다. 실제론이죠. 그리고 정답은 1번밖에 없어요. 넘어갈게요. 20번. 가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아, 의사능력, 행위능력. 아, 이거 나왔네? 이거 어디서 공부했던 거죠? 법과 정치, 정치와 법. 요즘 교과서는 정치와 법으로 돼 있죠, 제목이. 이제 법에서 공부한 거죠. 법 중에 사법, 공법, 사회법 어느 거? 사법이죠. 사법 중에 일반 사법인 민법에서 공부한 건데 민법은 5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 중에 여기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건 어느 단원에서 나오냐면 총칙 단원에서 나와요. 총칙. 총칙에서는 우리 이걸 공부했어요. 그 민법의 총칙에서 의사능력,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했었죠. 의사, 무능력자를 알면 나머지는 전부 의사능력을 갖춘 거죠. 자신의 의사표시가 어떤 법률상의 효과, 결과를 나타낼 줄을 인식하고 있는 능력이 의사능력이에요. 그럼 의사 무능력자 누가 있었어요? 갓난아이. 영아라고도 합니다. 영아. 정신병자. 만취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의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처음에 효력이 발생한다면 취소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건 무효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권리능력은 뭐죠? 권리능력.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근데 우리 민법에는 권리의 주체에 두 사람이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법인은 우리 시험법에 안 들어가요. 다만 시험법에는 안 들어가지만 총칙 다음에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고 친족이 있고 상속이 있는데 얘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얘는 신분,
또는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이제 이게 민법이 되는 건데, 이 총칙은 여기에도 적용되고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재산법에도 적용되고 친족 상속에도 다 적용되는 게 총칙이에요. 이제 상속편을 공부하다 보면 이 상속은요, 자연인만 해당이 돼요. 법인은 상속과는 무관하다고. 대신에 법인에 대해서는 상속을 못하는 대신에 뭘 할 수 있죠? 유증을 할 수 있어요. 유언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증을 할 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유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리분 문제. 이건 다시 다음에 상속 공부할 때 계산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럼 자연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간을 말하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 근데 여기서 태어난 시기가 우리 민법은 전부 노출서를 채택하고 있어요. 태아가 산모에게서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그때를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태아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태아는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태아에게도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몇 년 전에 출제가 됐어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어떤 경우죠? 예, 상속. 상속의 경우에는 유복자가 되는 거죠. 그 엄마 뱃속에 있더라도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태아는 사람으로 안 보지만 얘는 사람으로 봐. 그래서 얘에게도 상속이 돼요. 전제 조건이 있긴 있어요. 거기까지 시험문이 안 나올 거야. 살아서 태어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지. 죽어서 태어나면 권리는 인정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사망의 시점은 호흡과 심장이 모두 멈춰진 상태. 이걸 심폐기능 정지설이라고 합니다. 심폐기능이 정지되었을 때를 사망의 시기로 봐요. 이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뇌사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이식을 해야 되니까 뇌사를 인정한다니까. 그 예외적 여기서는 이제 예외가 신문이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아직 예외가 신문이 안 나왔어. 사망의 경우에는 심폐기능이 정지되었을 때가 사망의 시기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뇌사를 인정합니다. 만약에 뇌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장기 이식을 못 한다니까요. 범죄가 돼버려요. 장기 이식하는 그 자체가 범죄가 돼버린다. 지난 목요일날 분당에서 그 재수하는 아이들을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가봤는데 요즘 재수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나갔던 대치동이나 학원들도 보니까 없어지거나 학생들이 많이 줄어버려가지고 근데 분당에 또 학생도 모집이 됐다고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가봤는데 많지는 않아. 그런데 거기서 반가운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후배인데 수학 선생인데 그 친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항상 긴팔을 입고 다녀요. 항상 긴팔을 입고 다녀. 나 처음에는 원인을 몰랐어요. 이 친구가 이제 신장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하러 다녀요. 가끔가다가 오후 시간에 빵꾸를 내. 난 처음에 저 새끼 강사가 수업을 빵꾸 낸다는 건데 용납이 안 되는 내 생각은. 왜 그런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이게 투석을 하니라고. 게다가 지금 거의 50줄일 거예요. 50대 초반? 40대 후반 아니고 50대 초반인데 이 투석을 이게 팔뚝에다 하는데 더 이상 꼽을 데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또 여기를 수술을 하대요. 수술을 하면 바늘을 꼽아가지고 피를 돌리잖아요. 근데 이게 바늘 꼽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꼽다 보니까 이게 그 흉터 때문에 바늘을 꼽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을 꼽기 위해서 또 수술을 받아. 수술 받아가지고 또 바늘을 꼽아요. 근데 목요일에 갔을 때 반가운 소식 들었어요. 이게 신장 이식술을 받으니 신청을 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받고 이제 영순이래. 이제 신장 기증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얘가 제일 영순이래. 아마 올해 안에 받을 것 같아요. 그 친구 정말 안쓰러웠는데 그 말을 듣고 앞으로 한 30년은 더 살아라.
30년 살면 저 80 넘어요 그러더라고. 한 지금 50줄이라는 얘기잖아요. 야, 뭐 80이 요즘 100세 지는데 80 살아. 30년 더 건강하게 살아. 그래서 그 친구는 약 봉지를 들고 다니는 것이 한 주먹이야. 그냥 시간만 되면 막 약 먹느라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만약에 심폐기능 정지설만 채택했다면 신장 이식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뇌사를 인정하니까 신장도 이식받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이건 개념 알면 되고, 요거 구분만 할 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근데 이거 이미 공부했었죠?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문제풀이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했죠? 세 가지가 있잖아.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제도, 피성년 후견인제도. 이거잖아요. 그 차이점 다 아시죠? 오케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 거라고요. 의사 능력이 있는가? 가불은 있네요. 병은 없어. 병은 의사 능력이 없어. 그럼 병은 얘 중에 하나겠지. 갓난아이나 정신병자나 만취자 중에 하나겠지.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는가? 아, 을은 행위 능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을은 의사 능력도 있고 행위 능력도 있어.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이겠죠. 만 19세 이상. 정상적인 사람이고. 근데 행위 능력이 없는가에 갑과 병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갑은 의사 능력도 없으니까 갓난아이거나 정신병자거나 만취자일 것이고. 그럼 갑은 누구예요? 의사 능력은 있는데 행위 능력이 없으니까 미성년자네. 갑은 미성년자입니다. 또 미성년자,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고, 피한정 후견인으로 볼 수도 있겠지. 왜냐면 피한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 없어? 얘는 있잖아. 피성년 후견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 없어? 얘는 없잖아. 그러지?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 선고받은 사람은 이거 행위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피성년 후견인 선고받은 사람은 행위 능력 없고, 이런 차이점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으로, 그 밑에 갑, 힌트가 나왔네. 갑은 16세 고등학생이래. 미성년자잖아. 16세 고등학생. 자, 그러면 옳은 설명을 찾아봅시다. 기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니은이 인정돼야 된다. 아닙니다.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은 별개의 겁니다. 행위능력이 인정받으려면 의사능력이 있어야겠지. 근데 의사능력이 있기 위해서 행위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1번 틀렸고 2번. 값은 단순히 권리만 얻는 행위를 단독할 수 있죠. 미성년자라도 단순히 이익만 얻는 거, 이를테면 채무 면제 같은 거 또는 상속 같은 거, 이런 경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임금 청구라든가 근로계약이라든가, 또 만 17세 이상이었을 때 유언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허락받은 영업행위, 이런 것들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3번. 병은 의사능력도 없고, 행위능력도 아까 그러니까 갓난아이나 정신병자나 만취자. 자, 병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즉 의사 능력이 없다. 맞네. 병은 의사 능력도 없고, 의사 능력도 없으니까 당연히 행위 능력도 없고. 그러면 갑은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 능력은 있어요. 자연인이잖아. 그러니까 병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은 없더라도 권리 능력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라도 권리 능력이 있는 거잖아. 정신병자도 권리 능력이 있고, 만취자도 권리 능력이 있고. 4번은 왜 틀렸을까요? 갑과 을의 법률 행위는 효력이 없다. 갑이 누구였지? 고등학생 미성년자니까 법률 행위 효력이 있어요. 취소할 수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급효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값은 그렇고, 을은 행위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도 있으니까 법률행위 효력이 당연히 있죠. 이거. 넘어갑니다. 3회로 갑니다. 다음은 정치의 의미에 대한 갑
을의 관점으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정치를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죠.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를 다원론적 관점이라고 표현하고 좁은 의미를 일원론적 관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는 사회 집단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를 국가 현상설, 그러니까 집단 현상설이냐 국가 현상설이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갑, 정치란 정당의 선거운동,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와 같이 정당, 국회와 관련된 활동들에 한정된다고 생각해. 국가 활동에 한정된다고 생각해. 이거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 또는 이론론적 관점 또는 국가 현상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을. 아니야. 우리가 학급 회의를 열어서 체험 활동 장소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정치라고 할 수 있어. 집단 현상설이면서 넓은 의미의 관점이면서 다원론적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억번. 값은 국가 수준에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국가 현상설 좁은 의미 맞네. 기억번 들어가면 맞아요. 1번, 2번이 기억 들어가 있으니까 3번, 4번은 지워놓고. 니은. 을은 개인이나 집단 수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집단 현상설이니까 맞네. 그럼 끝났네. 기억 니은이 정답입니다. 디귿 리을 공부거리를 확인할게요. 갑과 달리 을은 정치가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독점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국가 현상설이니까 갑에만 해당이 됩니다. 리을. 갑과 을의 관점은 모두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현상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집단 현상설이겠죠. 국가 현상설은 국가 이전의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겠죠. 1번도 땡. 2번 기본권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자, 가기본권이 뭘까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자유권이죠. 자유권. 소극적 자유에 해당이 되죠.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 나.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단인권, 국민투표권, 선거권 모두 참정권입니다. 정치권이라고도 하고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인 기본권이 바로 참정권입니다. 헌법에 있는 것만 보장되는 개별적 권리입니다. 아까 신체의 자유는 헌법에 없더라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에 해당이 되죠. 포괄적 권리 네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요 네 가지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시되지 아니하는 포괄적 권리고요. 나머지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요것들은 헌법에 규정된 것만 보장되는 개별적이고 열거적인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청원권이죠. 청원권.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이건 수단적 기본권입니다.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된 기본권을 회복받기 위한 수단적 기본권이 바로 청원권인데 청원권도 5가지가 규정되어 있고 이것만 인정되는 개별적이고 열거적인 권리죠.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구조청구권 이렇게 5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1번 가는 자유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건 참정권입니다. 참정권. 그러니까 나라고 바꿔야 되고요. 2번에 나는 참정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수단. 그렇습니다. 주인이니까 국민의 주인이니까 참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2번 정답이네. 2번 정답이네요.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방어적 성격이면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면서 핵심적인 기본권, 자유권인 가라고 해야 맞겠죠. 4번도 틀렸겠죠. 가는 나와 달리 현대복지국가에서 중시되기 시작했다. 현대복지국가에서 중시되기 시작한 건 사회권입니다. 가가 아니라 나도 아니고 다도 아니고 현대국가로 놓으면 이 중에서 굳이 따진다면 적극적인 공부단위권을 들 수가 있는데 4번 말 자체가 틀렸죠. 가는 무조건 틀렸습니다. 가는 근대 야경국가에서 중시된 거죠. 자유권은 근대 야경국가에서 중시됐고 사회권이 현대복지국가에서 중시되는 거예요. 3번 문제로 갈게요.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A에서 C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민회식 직접 민주정치, 근대 민주정치, 시민혁명 이후의 대의정치 또는 간접민주정치, 그 다음에 현대 민주정치, 대중민주정치. 대중민주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선거가 필수적이다? 보통선거. 보통선거가 필수적이죠. A, B는 대의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러니까 A와 B는 근대나 현대겠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겠고, 한편 당연히 C는 고대 아테네겠죠. 정치 참여에 있어 신분과 성별에 따라 제한을 두었던 점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이걸 보통선거라고 표현하겠죠. 보통선거가 부여된 것이 B니까 B는 현대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C가 고대, A가 근대, B가 현대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자, 1번 A는 근대죠. 근대. A에서는 입헌주의 원리를 통해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정답. 입헌주의는 근대 국가에서 등장합니다. 현대에서도 당연히 입헌주의는 존재합니다. 다만 근대 입헌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반면 현대 입헌주의는 사회권과 같은 적극적인 자유를 강조한다는 게 그 차이점입니다. 일단 1번이 정답이니까 1번 찍고 다음 문제로 가는데 공부거리로 확인합시다. 전쟁, 외교 등 공적 사안을 민회에서 결정하는 건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니까 C라고 해야 될 거고요. 3번, 첨부 인권사상은 근대에서 등장하는 거니까 A라고 해야겠죠. A. 그 다음에 모든 시민에게 공적 참여 기회를 부여했다. 이건 현대 대중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B라고 해야겠죠. B는 이렇게 해야겠죠. A, C와 달리 이렇게. 1번만 맞아요. 4번으로 갑니다.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두 가지밖에 없죠. 변형된 정부 형태로 시험법에 들어가는 것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미국과 영국에서 출발하는데 영국에서 먼저 등장하죠. 역사가 영국이 빠르니까. 그리고 전형적인 정부 형태, 전형적 정부 형태하고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건 변형된 정부 형태가 있어요. 그 전형적인 정부 형태 두 가지죠. 영국의 의원 내각제,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 그 다음에 변형된 정부 형태 하면 우리나라 거 하고 우리나라의 융합형.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여기에다가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거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 요소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프랑스의 이원 집정부제. 이것도 결국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결합된 거죠. 요거로. 지금 이 문제는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뭐죠?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어떤 관계냐.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되면 대통령제. 입법부에 의해서 행정부가 구성되면 의원 내각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선거가 두 번 있어요. 국회의원 뽑고 입법부 구성하고 대통령 뽑아서 행정부 구성하죠.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선거가 한 번밖에 없어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의회에서 의석수를 가장 많이 확보한 정당, 이걸 다수당이라고 하는데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단독 내각이 구성이 되는 거고요. 과반 의석이 확보되지 않으면 연립 내각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단독 내각이 구성이 돼야 전국이 안정되는 거죠. 그래서 단독 내각이 구성되기 위한 조건이 양당제가 확립돼야 돼요. 영국과 같이 양당제가 확립되면 단독 내각이 구성이 되는 거고, 일본과 같이 이제 다당제의 경우는 단독 내각 구성하기 힘들어요. 수상이 자주 바뀌는. 지금 현재는 자민당으로 단독 내각이 구성되어 있긴 합니다. 이 정도 하고 문제로 갈게요. 자, 정부 형태.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독립적으로 조직되는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립되냐? 예 하면 대통령제고요. 아니요 하면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러니까 A가 미국이고요. B가 영국이네요. 견제 수단이 나와 있죠.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기역이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다르겠죠. 그러죠?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하죠? 탄핵. 대표적인 게 탄핵이잖아요. 의원 내각제에서는요. 내각 불신임이겠죠.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 불신임으로 기역과 같은 견제가 나타나고. 자, 니은의 견제.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어떻게 견제해요?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어떻게 견제해요? 의회 해산권. 의회 해산권으로 견제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견제 수단입니다. 자, 이제 옳은 설명을 골라볼게요. 기억. A에서는 미국식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 갖지 못합니다.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에서만 나와요. 제출권이 아니라 거부권이라고 해야 맞겠지. 기억번 들어가면 틀리니까 1번 지우고 2번도 지우고, 니은으로 출발하니까 D급번호로 바로 갈게요. B와 달리 영국의 의원 내각제와 달리 A, 미국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동일인에게 부여된다. 맞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두 개의 지위를 동시에 갖잖아요.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갖잖아요. 근데 의원 내각제에서는 어때요? 국가 원수는 군주죠.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는 항상 전제 조건이 뭐야? 입헌 군주제라고. 군주제를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영국에도 임금님 계시죠? 왕 있잖아, 왕. 군주. 엘리자베스 2세 왕, 90이 넘었대요. 곧 100살 늙었대. 오래 살아. 일본에도 군주 있죠? 아키히도 다음에 이번에 물려줬잖아, 아들한테. 일본은 천황이라고 하나? 그 군주가 있어요. 입헌 군주제. 태국도 입헌 군주제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의원 내각제라고. 자, 그러면 이제 디귿번 맞으니까, 3번이 정답이죠. 디귿번 맞으니까. 자, 이제 공부거리로 니은으로 다시 올라와 볼까요? A와 달리, 즉 미국과 달리 B, 영국에서는 국회의원이 강요를 겸직하고 있다. 당연히 맞는 거잖아. 그래서 영국에서는 국회의사당 견학 가려면 오전에 가야 돼, 오후에 가야 돼? 오후 2시에 가야 돼요. 오후 2시에 국회 문이 열려. 그럼 오전에는 뭐 돼? 행정부 1분 나니까.
영국의 국회의원은, 아니, 영국의 장관은 100% 뭐예요? 국회의원이라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강요를 임명하니까. 영국의 장관은 100% 국회의원이에요. 우리나라의 장관은 100% 국회의원이다. OX. 아니야. 일부만 그래, 일부. 우리나라 의원대학교 교수가 가미돼 있어요. 그래서 박범계. 대전 출신의 국회의원이죠.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 겸임하고 있지? 그러니까 금년 더블로 받는다고. 할만하지? 국회의원 월급 나오고요. 연봉이 1억이 넘어. 장관 월급 나오고. 더블로 받아. 그 다음에, 리을 봅시다. 리을은 어떻게 틀렸는가 보죠. A에서, 즉, 대통령제에서 기업,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으로 탄핵소추권이, 맞네? 그 다음, B에서, 즉, 의원내각제에서, 니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국회 해산, 의회 해산권이라고 해야 돼요.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에서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공부했죠.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법률안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났을 때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넘어갑니다. 5번. 우리나라 헌법기관 옳은 설명 고르래요. 자, 우리나라 헌법기관 A에서 D. 뭐가 있을까? A는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 A는 헌법재판소네요.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법무부하고 문화체육부하고 분쟁이 일어났어. 헌재에서 해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하고 충청도하고 분쟁이 일어났어.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해 줍니다. 청주하고 충주하고 분쟁이 발생했어. 역시 헌재에서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이걸 국가기관 쟁의심판권이라고 그래요. 하나 더 짚고 넘어갈까? 난이도를 좀 높이면 헌법재판소에서의 의사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하여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됩니다. 단 예외가 하나 있죠. 국가기관 쟁의심판은 이건 예외적으로 재판관 9명 중 과반이 7명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이게 달라. 아까는 6명 이상이 했잖아요. 이건 과반. 그럼 7명이 출석했으면 과반이면 4명이에요. 4명. 이게 유일한 거니까. 요것만 과반이니까 출제될만 하잖아요. 아직 출제는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A는 헌재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끝에 A는 헌재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을 B가 임명하죠.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B는 대통령이겠네. 자, A 헌재의 재판관 중 3인은 어디서 선출하죠? 국회에서 선출하고 C는 국회. 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국회에서 3사람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333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지.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각각 333. 그래서 9명인 거예요. 그리고 A의 장은 즉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옳은 거 찾으래요. 1번. A는 위헌 법률 심판권을 갖죠. 재청권은 법원에서 갖습니다. 1번 틀렸네. 2번. B는 B가 아까 뭐였어요? 대통령이었네. 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을 가진다. 맞잖아 이거. 정답이네요. 긴급명령권.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갑시다.
자, 대통령이 갖는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은 행정부 수반으로 쓰 권한입니까? 국가 원수로 쓰 권한입니까? 예, 국가 원수로 쓰 권한이죠. 행정부 수반으로 쓰 권한은 몇 개 안 되니까 이것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 원수로 쓰 권한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 원수 쓰 권한을 다 암기하면 바보라니까. 암기할 수도 없고 너무 많아서. 행정부 수반으로 쓰 권한 가장 시험문제 많이 나왔던 게 뭐였어? 국군 통수권. 국군 통수권. 그 다음에 이제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도 행정부 수반으로 쓰 권한이고, 그 다음에 법령 집행권. 행정부 수반이니까 법령 집행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공무원 임면권. 임면과 파면. 공무원 임면권. 또 뭐가 있지? 대통령령 발포권. 그러니까 대통령령 발포권은 행정부 수반으로 권한이지만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긴급 명령권, 긴급권은 이건 국가 원수로서 하는 겁니다. 긴급권. 이 긴급권 발동하면 이 긴급권 자체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예전에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2월 25일에 취임식 갔잖아요. 7월 1일에 오전 10시에 긴급 담화를 발표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담화문을 읽어. 그게 뭐였냐면 7월 1일 금융실명제를 그냥 그날부터 이제 도입을 해버린 거야. 이게 긴급 명령권이라고. 그러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가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긴급 명령권은 국가 원수로서 권한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C가 아까 국회였던가요?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 확정한다. 예산안 편성하는 건 정부고 예산안을 확정하는 심의 확정하는 건 국회고 집행하는 건 정부고 회계검사하는 건 감사원이지. 회계검사는 감사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4번 D가 아까 뭐였더라? 대법원이지. 대법원. 국정을 감사하거나 조사 땡. 국정조사 및 감사권은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C의 권한으로 봐야겠죠. 6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그게요. 6번은 법치주의니까 우리 이미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죠? 인치에 대항해서 등장한 거죠. 인치에서 법치가 나오고 법치는 또 합법성만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와 합법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실질적 법치로 나눠지는데 형식적 법치는 법에 의한 지배고 그래서 악법도 법이 되는 거고 실질적 법치는 합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강조하기 때문에 법의 지배라고 하고 실현 방안으로 위헌법률심판권, 국민소원심판권, 권력분립 이런 것을 소개했었죠. 값이 뭐예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이라면 즉 합법성만 있다면 그 내용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형식적 법치죠. 그럼 을은 보나마나 실질적 법치겠네. 기억반. 값은 을과 달리 위헌법률 심사제 도입을 옹호한다. 이건 실질적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니까 을이라고 해야 돼요. 을은 값과 달리 이렇게 해야 돼. 기억반 땡. 따라서 1번, 2번 지우고 그럼 이제 3, 4번으로 가면 니은번은 공통점이니까 디귿번으로 바로 갈게요. 을은 값과 달리 법이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용인할 것이다. 박정희의 유신헌법이나 히틀러의 수권법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 법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값은 을과 달리 이렇게 해야 돼. 거꾸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디귿번 들어가면 틀려. 정답은 4번이네. 자, 그럼 공부거리로 다시 니은번으로 올라갈게요. 을은 실질적 법치는 형식적 법치와 달리 법의 실질적 정당성을 중시할 것이다. 당연한 얘기고요. 리을번 맞는 거겠지. 갑을 모두 통치 권력이 형식적 합법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합법성은 공통점이고 정당성의 차이가 있는 거지. 형식적 법치는 정당성 무시해요. 그러나 실질적 법치는 정당성도 동시에 고려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7번부터 할게요.